안녕하세요. 박고은입니다. 2014 소치 동계올림픽이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항상 비장애인 올림픽이 끝난 후엔 장애인 올림픽이 그 바통을 이어받았죠. 소치 동계올림픽의 아쉬움을 달래줄 2014 장애인 동계올림픽이 막을 엽니다. 핫, 쿨, 유얼스. 뜨거움, 차가움, 그대의 것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장애인 동계올림픽은 러시아 소치를 무대로 3월 7일 개회식을 시작해 16일까지 총 10일간의 대장정을 시작합니다. 한겨울을 녹이는 뜨거운 축제, 2014 소치 장애인 동계올림픽 속으로 지금 떠납니다. 도전과 인간 승리의 드라마, 2014 장애인 동계올림픽이 러시아 소치에서 열린다. 3월 7일부터 16일까지 열흘간 펼쳐지는 이번 올림픽은 50개국 1,100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한다. 알파인 스키, 크로스컨트리, 바이애슬론, 아이스 슬레이지 하키, 휠체어 컬링, 총 5개 종목 중 한국은 바이애슬론을 제외한 4개 종목에 출전한다. 선수 27명, 임원 30명, 총 57명의 선수단을 파견하는 대한민국 선수단은 지난 2월 11일 500여 명의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강원도 알펜시아 리조트 선수단 결단식에서 선전을 다짐하며 굳은 결의를 보여줬다. 감독을 보면 작품을 알 수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번 2014 소치 장애인 동계올림픽이라는 작품을 위해 동분서주하며 올림픽을 준비한 박주영 총감독을 만나보았는데요. 감독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소치 장애인 동계올림픽이 어떤 작품이 될지 미리 상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2014 소치 장애인 동계올림픽 박주영 총감독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2014 소치 장애인 동계올림픽 대한민국 국가대표팀 박주영 총감독. 우리 장애인 선수들 파이팅! 강원드림 휠체어 농구단, 원주 연세 휠체어 컬링팀 창단은 물론 대한장애인 컬링협회 창립에도 앞장선 그는 장애인 스포츠에 기틀을 다진 장애인 스포츠계 1등 공신이다. 사실 요즘 걱정이 돼갖고 밤에 잠이 잘 안 옵니다. 그 사람들은 뭐 총감독 맡았다고 주위에서 축하한다는 인사를 많이 하는데 사실 축하보다는 많은 응원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그 아이스 슬레이지 하키가 사실은 마지막에 작년 10월 달에 마지막 올림픽 티켓을 땄습니다. 그때 그 예선전을 할 때 굉장히 좋은 성적으로 그 티켓을 땄기 때문에 요즘 상승 무대에 있어갖고 좀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 또 휠체어 컬링 같은 경우에는 3년간 누적 순위가 지금 세계 7위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그날 그 경기 당일날 컨디션만 좋다면은 아마 상위 입상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스키 종목의 서보람이 선수라고 참 오랫동안 이 스키 종목에 나가는 선수인데 이 선수의 기량도 요즘 아주 많이 늘고 있어갖고 좀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끝난 2014 소치 동계올림픽에서도 여러 종목들의 어려운 훈련 여건이 많이 회자됐다. 좋은 경기 모습과 성적을 낸 선수들 덕분에 주목받고 전용 경기장 설립에 힘을 얻고 있는 종목들도 있지만 그것도 비장애인 종목에 한정된 이야기일 뿐이다. 장애인 선수들은 훈련할 수 있는 장소를 찾아 이곳저곳을 전전하기가 다반사다. 일반 선수들보다도 더 열악한 조건이죠. 어차피 전용 경기장은 없는 상황이고 우리나라에는 거의 없다시피 하고, 있는 빙상장도 사실 저희 선수들이 훈련할 때는 비장애인들이 쓰고 남은 짜투리 시간을 많이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주 새벽이나 아니면 밤늦게 그때 나가고 이제 훈련을 하게 되는 모습들이 많이 있죠. 그런 걸 보면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 근데 다행히 이번 정부에서 이천에 있는 장애인 종합훈련원에 이 빙상 전용 경기장을 하나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아주 반가운 소식입니다. 한 개의 경기장과 1,500개의 경기장을 가진 나라와의 승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다. 지난 밴쿠버 장애인 동계올림픽에서 캐나다에 금메달을 양보했던 휠체어 컬링팀의 아쉬움이 생각나는 대목이다. 하지만
한 가지 다행인 것은 여러 빙상 종목들이 인기를 얻고 관심을 끌면서 정부에서도 훈련 인프라에 대한 필요성을 인지하게 됐다는 점이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 전용 경기장이 제일 중요하겠죠. 제가 뭐 컬링을 맡고 있으니까 컬링장을 보면은 이 캐나다 같은 경우는 컬링 경기장만 한 1,500개가 있거든요. 근데 저희는 달랑 1개가 있습니다. 전용 경기장이. 그 1개와 1,500개 갖고 있는 나라의 이 대결은 이번 뭐 여자 컬링을 보셔서 많이 홍보가 되셨지만 뭐 사실 우리 선수도 대단한 거죠. 거기에 비하면요. 그러니까 전용 경기장이 많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또 일반인들이랑 함께하는 그런 어울림 경기 같은 것들이 많아진다면은 아마 좋은 결과들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선수들 올림픽 참가하는 그 자체가 이미 세계적인 수준을 인정받은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참가 자체가 금메달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선수들이 대회를 하거나 또 시합을 할 때 단순한 그 메달 경쟁으로만 보지 마시고 진짜 인간 승리의 그런 면을 볼 수 있는 그런 무대가 될 수 있게 여러분들이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 장애가 심한 선수들이기 때문에 경기 당일의 컨디션에 따라서 이 경기 내용이 굉장히 많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그런 변수가 있으니까 좀 많이 이해를 해주시고 관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영 총감독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2014 소치 장애인 동계올림픽의 전체적인 밑그림을 그려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할 수 있다는 희망과 용기를 주는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들은 이미 승리자라는 인터뷰 대목에서 장애인 국가대표 선수들에 대한 애정도 엿볼 수 있었는데요. 장애인 스포츠에 기반을 두고 장애인 재활을 위해 오랫동안 헌신해 오신 만큼 장애인 선수들과 마음을 합해 최고의 올림픽을 완성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갑니다. 총 감독님의 이야기를 통해 2014 소치 장애인 동계올림픽을 미리 봤는데요. 이제는 전문가를 모시고 올림픽을 조금 더 심층적으로 살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지금 스튜디오에는 장애인 스포츠 전문기자, 웰페어 뉴스 장애인신문의 정도래 기자님 나와 계십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동계올림픽 보시느라 밤잠 설치셨던 분들이 이제 잠깐 체력 보충하시고요. 장애인 국가대표들을 위해서 응원을 보내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이 장애 동계올림픽을 시작하기에 앞서 우리나라의 출전 기록들부터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네, 먼저 장애인 동계올림픽의 역사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1976년 스웨덴에서 첫 경기가 치러졌었는데요. 동계올림픽이 1924년 처음 시작됐다고 합니다. 50년 정도의 차이가 있다고 하는 거죠. 이 장애인 동계올림픽이 당시에는 비장애인 올림픽과 이 동반 개최가 이루어졌던 건 아니고요. 1992년 프랑스에서부터 동반 개최 관례가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이 대회 좀 중요해요. 우리나라 선수들이 처음 출전을 했던 대회인데요. 당시에는 이제 2명의 선수만 출전을 했었다고 합니다. 이후에도 이 출전에 의미를 두는 이제 적은 선수들이 출전을 했었고요. 이후에 2002년 솔트레이크에서 우리나라 첫 메달이 나옵니다. 알파인 스키의 간판 스타입니다. 한상민 선수가 은메달로 우리나라 첫 메달의 기쁨을 안겼었는데요. 2010년대 기억하시죠? 밴쿠버 대회에서는 휠체어 컬링이 첫 출전에도 불구하고 깜짝 은메달을 따내면서 기쁨을 더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대회들 종합을 해보면요. 6번 장애인 동계올림픽에 출전을 했었고요. 2개의 은메달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쭉 들어보니까 우리나라의 장애인 동계올림픽 역사가 정리가 되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선수들의 이야기를 시작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 종목이죠. 알파인 스키부터 알아볼까요? 네, 알파인 스키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세부 종목은 활강, 회전, 대회전, 슈퍼대회전 이렇게 비장애인 종목과 유사합니다. 단지 다른 점이 있다면요. 입식, 좌식, 시각장애 부문으로 이제 분류가 되는데요. 절단장애인들은 폴대와 스키나를 접목한 아우트리거를 사용하고요. 휠체어 장애인들은 좌식 스키, C스키라고 하는데요. 이 C스키를 타고 경기를 치릅니다. 시각장애인 선수들은 이 형광색 조끼를 입은 가이드들이 일정 거리를 두고 먼저 경기를 하면서 안내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장애 유형과 정도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선수들은 대회 출전에 앞서서 등급 분류를 받게 될 거고요. 자, 이제 각 등급에 따라서 정해진 점수가 있습니다. 이 점수를 합산을 하면 본인의 최종 기록이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이번 대회에 알파인 스키에서 특히 주목해 볼 점이 있는데요. 스노우보드가 처음으로 대회에 선을 보이게 됩니다. 사실 우리나라 선수 출전은 없는데요. 이 처음으로 선을 보이기 때문에 좀 주목을 하고 함께 보시면 재밌는 경기 관람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요. 이 알파인 스키에서 주목해볼 만한 선수가 있다면 누가 있을까요? 네, 알파인 선수에 이제 총 3명의 선수가 출전하게 되는데요. 우선 박종석 선수입니다. 토리노 장애인 동계올림픽에 처음 출전을 해서 이번에 이제 3번째 장애인 동계올림픽 출전을 하는데요. 좌식 부분 출전 선수입니다. 안타깝게 아직 올림픽에서의 메달 소식은 없었어요. 하지만 세계선수권 대회에서 2위나 3위 이렇게 차지를 하면서 좀 좋은 기록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선수 67년생입니다. 사실 나이가 조금 많이 있지만 그만큼 노하우가 쌓여서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음 선수 소개해드릴게요. 네, 이치원 선수를 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선수는 아시아 경기대회에서 휠체어 농구로 메달권에 이제 메달을 땄던 선수입니다. 이 선수는 휠체어 테니스도 했었다고 하는데요. 2014년부터 두각을 나타내면서 2번의 세계선수권에서 3위를 기록한 만능 스포츠맨입니다. 이 선수 한번 응원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알파인 스키 새내기 양재림 선수 소개해드릴 텐데요. 시각장애인 선수입니다.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선수 활동 시작했다고 하고요. 2012년 선수권 대회에서는 회전 1위를 차지하면서 실력을 나타내고 있다고 합니다. 인터뷰를 해보니까요, 좀 수줍은 모습이 아직 좀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메달을 향한 이 집념과 의지가 굉장히 강했거든요. 이 선수들 잘 기억하셨다가 응원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이 선수들의 이력 또 기록들을 보니까 기대가 되는데요. 알파인 스키는 장애인 동계올림픽 사상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메달을 선물했던 종목인 만큼 응원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같은 설원 종목이죠. 크로스컨트리와 바이애슬론 종목 소개해 주시죠. 네, 우선 먼저 크로스컨트리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알파인 스키와 마찬가지로 입식, 좌식, 시각장애 부분 이렇게 나눠서 경기가 치러지고요. 기록 역시 알파인 스키와 유사한 방법으로 진행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서보라미 선수 이제 출전을 하게 될 텐데요. 29살의 선수로 2010년 밴쿠버 대회 출전을 했었어요. 근데 10km 경기에서 아쉽게 넘어지면서 스키가 파손돼서 포기를 했었지만 5km 경기 바로 이어진 경기에서 끝까지 완주해내면서 굉장히 큰 박수를 받았던 선수입니다. 이번 대회에서는 이 메달권 진입보다는 경기 기록을 좀 단축시켜서 다음을 더 내다보고 싶다고 인터뷰를 했었는데요. 좀 겸손합니다. 이 선수 기록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최복규 선수입니다. 94년생으로 제가 알기로는 가장 어린 선수인데요. 이 선수는 이 첫 출전이기도 하지만 국제 무대에 출전이 처음이기 때문에 이제 많이 떨리는 기분을 가지고 있을 텐데요. 첫 무대인 만큼 좋은 기록으로 데뷔전을 잘 치르고 싶다는 인터뷰를 보내왔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 아이스 슬레지 하키를 살펴볼까 합니다. 세계 선수권에서 2위를 차지한 적도 있다고 해요. 네, 아이스 슬레지 하키는 아이스 하키를 변형한 경기입니다. 양 날이 달린 좌식 썰매를 타고 경기를 하게 되는데요. 소치에는 8개 팀 출전을 합니다. A, B조 나눠서 경기를 하고요. 우리나라 B조에 속해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 이 밴쿠버에서 금메달을 땄었던 미국이 이 같은 조에 속해 있습니다. 특히 개최국인 러시아까지 같은 조에 속하다 보니까 좀 부담이 되기는 하지만요. 우리나라 선수들 기량 많이 끌어올려서요. 만만치 않습니다.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2012년 세계선수권대회 아까 이야기해 주셨지만요. 2위를 기록을 했었고요. 지난해 10월에 소치행 티켓을 확보하기 위한 예선전에서도 5경기 전승을 거두면서 굉장히 급성장한 기록을 보여서 세계 이목을 집중을 받고 있습니다. 네, 특히 우리 출전 선수들을 보면요. 대부분 강원도청 아이스 슬레지 하키 실업팀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시훈련 체계에 갖추고 있다 보니까 이 기량들이 많이 높아지고 있는 상태이고요. 특히 이 선수들이 오랜 기간 호흡을 맞춰오다 보니까 팀워크 최고라고 합니다. 이 선수들 많이 기대되실 것 같아요. 여기에 선수 하나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IPC가 인정한 선수 정승환 선수가 있습니다. 2009년 11월 IPC 이달의 선수상을 수상했었는데요. 소치에서는 기수로 태극기를 들고 가장 먼저 경기장의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아이스 슬레지 하키에는 17명의 선수가 출전하기 때문에 제가 정승환 선수만 이름을 불러드렸지만 이 다른 선수들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하시고요. 이 아이스 슬레지 하키 하면 박진감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이 박진감 넘치는 경기 함께 보시면 장애인 스포츠에 푹 빠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기대하면서 응원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종목이죠. 밴쿠버의 깜짝 은메달 휠체어 컬링입니다. 이 소치 동계올림픽에서도 여자 컬링팀이 많은 주목을 받으면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우리 선수들도 메달 기대할 수 있을까요? 네, 첫 출전 후에도 당당함을 보였었던 소치 동계올림픽의 여자 컬링팀이 있었다면 장애인 동계올림픽 휠체어 컬링팀이 있습니다. 휠체어 컬링은 점수 방식 동일하게 진행이 될 거고요. 다른 점이 있다면 스틱을 이용해서 투구를 하게 되고요. 스위핑 동작은 따로 진행하지 않습니다. 여자 선수 한 명이 반드시 포함된 이 혼성팀 경기로 진행이 될 거고요. 경기는 10엔드가 아니고 8엔드 종료입니다. 이번 출전 선수들 5명 중에는 밴쿠버 장애인 동계올림픽에서 은메달 목에 걸었었던 강민숙, 김명진 선수가 출전을 합니다. 그 외에 3명의 선수들은 첫 출전이라고 하니까요. 그만큼 응원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은메달을 땄던 종목이기 때문에 선수들 좀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도 선수들의 그 노력만큼 좋은 성적 거둘 수 있도록 이 종목 역시 응원해 주셔야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 장애인 국가대표 선수들의 훈련 여건이 썩 좋지는 않다고 들었어요. 네, 소치 장애인 동계올림픽을 준비하면서는 선수들 그나마 조금 개선된 환경에서 훈련을 했었는데요. 비장애인 선수들과 비교를 해보면 국가대표 훈련이라고 하기는 조금 열악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올해 운동한 선수들을 만나보면요. 선수들이 훈련 장소가 없어서 좀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접근성 때문에 문제도 있고요. 훈련 시설이 따로 있지 않다 보니까 선수들이 이제 뭐 모텔이나 여관 이런 곳에 숙소를 정하고 훈련을 하다 보니까 이제 건강에도 조금 이상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었는데요. 하계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천 장애인 체육 종합훈련원이 2009년에 이제 신설이 되면서 좀 그나마 여건이 개선됐다고는 하지만요. 동계 종목 시설이 아직 없습니다. 궁여지책으로 2010년도에는 밴쿠버 대회를 앞두고 이제 수영장을 임시로 얼려서 휠체어 컬링 선수들이 훈련을 했었는데요. 물론 이러한 훈련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은메달이라는 성과 거둘 수 있었지만 사실 국가대표 선수들을 받아줄 경기장이 없어서 선수들이 전전긍긍해야 했던 이 기록들을 보면 선수들에게 참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네, 정말 출전권은 따냈지만 훈련할 장소가 없어 고민이 많았었죠. 이렇게 정두리 기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국가대표도 훈련하기 어려운 실정에서 그럼 평소에는 어떻게 훈련을 하나요? 네, 이 실업팀 소속 선수들이 아니라면 사실 훈련을 하는 게 여의치는 않은 게 사실인데요. 아이스 슬레지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강원도청에 소속되어 있는 실업팀 선수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상시 훈련 체계들이 좀 잡혀 있어서 거의 대부분의 선수들이 국가대표로 선발이 되기도 하는데요. 장애인 스키 종목은 실업팀이 하나 있습니다. 하이원 스포츠단이라고 해서요. 비장애인 선수들이 있는데요. 여기에 이치원, 박종석, 서보람이 선수들이 소속돼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사계절이 뚜렷한 우리나라에서는 상시 훈련을 할 수 없다 보니까 전지 훈련을 가야 하지만 이게 좀 쉽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선수들이 좀 아쉬움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지원이 그만큼 잘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대신 전해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선수들이 국제 무대에서 이렇게 좋은 성적을 낸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기적 같은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선수들을 한번 만나보면 동계 종목뿐만이 아니고 하계 종목 선수들도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내가 대회에 나가서 좋은 기록 내오면 혹시 실업팀이 하나 더 생기지는 않을까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는데요. 이 자신은 열악하고 힘든 환경에서 훈련을 했지만 앞으로 후배들 그리고 앞으로 더 나아가는 미래에는 좋은 환경에서 선수들이 훈련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과 이런 책임감도 함께 가지고 훈련을 하는 거죠. 사실 소치도 중요하지만 사실 우리나라는 4년 뒤 평창을 준비한다는 의미에서도 이번 대회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국가대표 선수들의 어깨가 더 무거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올림픽은 전 세계인의 축제이기는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펼쳐지는 평창 대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다면 선수 발굴을 충분히 해서 좋은 선수들이 많이 출전을 해야 할 텐데요. 이 장애인 선수들은 특히나 이 선수층이 얇아서 후배들이 잘 발굴이 못 되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소치에 나가는 선수들의 얼굴들을 좀 봐도요. 젊은 선수들 몇몇 있기는 하지만요. 좀 평균 연령이 좀 높은 편입니다. 비장애인 선수들이나 아니면 외국 선수들에 비하면 좀 많이 높죠. 그만큼 이 신인 선수 발굴 굉장히 중요한데요. 장애인 체육 자체가 활성화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이유도 있겠지만 그동안 지원이나 이런 응원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거든요. 네, 장애인 체육에 이러한 어려움도 있지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미래가 더 많다고 생각을 하고요.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장애인 국가대표 선수들 많이 응원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정도래 기자와의 이야기를 마무리 지으면서 마지막 인사해 주시죠. 네, 소치 장애인 동계올림픽 국가대표 선수단이 이제 출격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태극기를 가슴에 달고 한 명 한 명의 대한민국으로 국제 무대에 서게 될 텐데요. 관심 많이 갖고 같이 응원하고 함께 달려주시면 좋은 성적 낼 거라고 믿고 있겠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전문가를 통해 2014 소치 장애인 동계올림픽의 역사와 전망, 선수들에 대해서도 들어봤습니다. 자세히 알고 나니 10일간 펼쳐질 장애인 동계올림픽을 통해 우리가 얻게 될 기쁨과 감동, 환희의 순간들이 더욱 선명히 그려지는데요. 올림픽을 두고 인간 승리의 장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요. 그동안 열악한 조건들을 극복하고 우리 선수들 출발점에 선 것만으로도 충분히 승리의 포석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제 레이스는 시작됐습니다.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 아낌없이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온 마음으로 응원하겠습니다. 특집 프로그램 2부에서는 오늘 말씀드린 팀별 감독과 선수들의 이야기를 조금 더 생생히 들어보실 수 있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이어지는 시간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